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형법 진도별 문제풀이 700제 수업인데요. 자,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이 이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일정을 당겨서 이제 완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넘기지 않고 끝내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우리 재형법정주의에서 가장 기본 문제인 이제 법률주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잠깐만 보시고 갈게요. 자, 우리 법률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범죄와 형벌에 관한 사항은 성문의 법률로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성문 법률주의라고 하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말하는 형식적 의무의 법률을 말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요. 자, 우리 그래서 이제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법률에다가 형사처벌을 만들지 않고 명령이나 규칙에다 만드는 거, 이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절대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모든 사항을 다 법률에 정해놓을 수 없으니까 자, 법률에다가 중요한 사항만 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명령이나 규칙에 정하겠다고 위임할 수 있는데, 자, 그 위임을 하기 위해서는 자, 세 가지가 다 시험에 나오죠. 법률에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는 전부 이걸로 제가 개념 다 잡아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 구성 요건에 점에서는 예측 가능하게 구체적으로 위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형벌은 이제 종류하고 범위를 정해서 그 종류하고 상한과 폭을 다 규정해놓고 위임을 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명령과 규칙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정하는 거니까 법에서 정한 위임 범위를 다 지켜줘야 되죠. 그래서 법률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부분까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서 형사처벌을 확대시키는 처벌 그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좀 전에 보셨던 이제 성문 법률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 정해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말하는 법률, 형식적 의무의 법률을 말한다. 맞죠? 자, 그다음에요. 자, 이제 2번 지문은 아까 봤던 위임 입법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이죠. 그래서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구성 요건의 점에서는 이제 예측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하게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형벌의 점에서는 종류하고 상한과 폭, 범위를 명확히 이제 규정한 걸 전제로 위임법 허용된다. 자, 맞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지문입니다. 3번 지문은 우리 총시험 기출이기 때문에 그대로 제가 실었는데요. 사실은 이건 형법 문제라기보다는 행정법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개념이냐면 이 개념이에요. 자, 지금 자, 법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임을 받은 법규 명령이 있는데, 자, 이 법규 명령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이제 법률에 위임을 하기 위해서는 법규 명령에서 이제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정하기 위해서는 위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 법률에 이제 위임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위임의 근거가 없었어요. 그럼 이거는 무효죠, 무효. 왜냐하면 법률에 위임도 안 받고 지금 법규 명령을 정한 거니까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법률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위임의 근거가 생겼어요. 자, 이제는 이제 법률에서 위임하는 근거가 생겼으니까 그 법률의 위임에 따라서 법규 명령을 정한 걸로 되니까 이때는 유효하게 되는 거죠.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한 개념이죠. 법률에 위임을 받은 법규 명령이 있는데, 자, 법규 명령에다가 위임하는 근거가 없을 때, 아무 근거 없이 지금 법규 명령이 법률에서 위임을 정하는 거니까 이건 무효죠. 무효지만 법률에 근거가 생기면, 자, 그때는 적법한 위임에 따라서 한 거니까 그 법규 명령은 유효한 법규 명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서 효력을 갖는 법규 명령의 경우에, 자, 국법에는 이제 법이 바뀌기 전에는 위임의 근거가 없어서 무효였다고 하더라도, 자, 사후에 법이 개정되면서 위임의 근거가 생기면 그때는 이제 그 법규 명령은 유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3번입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은 자,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을 벗어나서 그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바로 틀렸죠. 자, 법률이 위임을 했을 때는 그 위임의 범위를 지켜야 되죠. 위임의 범위를 준수해야 됩니다.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서 그 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건 재형법중이 바로 위배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4번이 틀린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 설명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자, 2번 문제부터 구체적인 판례들인데, 자, 2번 보시면 이제 이 기역번 지문하고 니은번 지문이 이제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들이죠. 자, 기역번과 니은번은 사실상 같은 지문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랬죠. 자, 전부 이제 법률에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기업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129조 뇌물죄 적용했어서 공모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 공기업 임직원이 돈 받으면 뇌물죄로 처벌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이제 공기업 임직원이 돈을 받으면 뇌물죄가 될지 그 공기업들을 이제 법률에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천 개나 되는 공기업들 그리고 수시로 생기고 수시로 없어지는 공기업들을 법률에 다 정해놓고요. 하나 없어질 때마다 새로 법 개정하고 그다음에 하나 이제 새로 생긴다고 집어넣자고 또 법 개정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해도 위임위법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재형보주 위반이 아니라는 게 판례 입장이죠. 기획번 틀린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니은번입니다. 똑같은 개념이죠. 자, 특가법에서는 정부관리 기업체 임직원은 이제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는 공모로 의제를 합니다. 자, 그럼 정부관리 기업체 임직원이 돈 받으면 뇌물죄가 되는 건데 그 어떤 정부관리 기업체 직원들이 돈 받으면 뇌물죄가 될지 그 정부관리 기업체들을 법률에 정해야 되는데 마찬가지죠. 그 수천 개의 정부관리 기업체 수시로 생기고 수시로 없어지는 정부관리 기업체를 법에 다 정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행령에다가 위임을 해서 시행령에서 뭐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이런 것들을 정부관리 기업체 하나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위임위법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게 판례 입장이죠. 자, 디귿번 지분은 우리 총시험 15년도 기출이죠. 자, 우리 공부할 때 여기다 키워드 잡았죠. 과대 광고 등의 범위 여기다가 잡아놓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자,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에 대해서 과대 광고를 하면 처벌합니다. 그러면 식품별로 어디까지는 과대 광고고 어디까지는 허용되는 광고인지 그 기준을 정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식품이 수만 종류인데 그 수만 종류가 되는 식품별로 그 광고 기준을 다 법에다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령 명령에다가 위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위임법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재형법주 위반이라고 했으니까 또 디귿번도 틀린 질문입니다. 자, 리을번은 지난번에 공부할 때 우리 청소년 유해 매체물 여기다 키워드 잡았잖아요. 자, 청소년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게임, 그다음에 만화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데, 자, 수시로 생겨나고 수시로 없어져요. 이 뭐 게임 하나 생겼다고 그 게임 유해하다고 법에다 집어넣고 또 게임 하나 없어졌다고 법에서 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요. 자,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정하도록 위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재형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또 똑같은 개념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는 것도 법률에다 다 정해놓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는 거죠. 자, 됐고요. 그다음에 미음벌 아까 보셨던 이제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하고 상한과 폭을 정해놓고 위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에서는 예비 음모와 미수는 처벌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예비 음모에 대해서 형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쉽게 말하면 예비 음모를 처벌한다고만 돼 있고 얼마만큼 처벌할지 법정형을 전혀 규정해 놓지 않은 거죠. 그럼 이때는 재형법주 위반이죠. 그래서 이 규정으로 예비음모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음모 할 때 또 한번 나오는 거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3번이죠. 자, 3번은 지금 요 기획번이 있고 리을번이 있는데 대표적인 뭐죠?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서 재형법적 위반이라는 판례들이죠. 자, 지금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퇴직금 청산기를 연장 합의 한도에 관해서 아무 제한이 없죠. 그래서 사용자하고 이제 근로자가 서로 합의만 하면 1년 연장해도 처벌 안 받고 2년 연장해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시행령이 그 기일 연장을 3월 이내로 제한해서 3개월만 넘어가면 다 처벌하는 거잖아요. 그럼 법률에 따르면 1년 연장해도 처벌 대상이 아닌 것이 시행령에 따르면 처벌 대상이 돼버리니까 시행령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처벌 대상을 확장시킨 거잖아요. 재형법주 위반이라는 거죠. 자, 기획번이고요. 자, 리을번은 뭐 더 쉽죠. 지금 우리 총포법에서 자, 총과 포만 대통령의 영에서 정하라고 위임을 했잖아요. 자, 근데 총의 부품도 총포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총과 포만 정하라고 위임을 했는데 총과 포가 아닌 총의 부품까지도 이제 정해버린 거니까 이제 위임의 범위 벗어난 거죠. 재형법 위반이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번 1번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재형법 위반이라는 대표적인 판례들이고요. 자, 그다음에 니은번은 뭐 딱 지문에 딱 키워드가 아주 간단하게 잡히네요. 자, 간판의 규격과 같은 자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 아주 세부적이고 짜실짜실한 내용들이죠. 이걸 법률에 다 정해놓을 수는 없으니까 시행령에다 위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죠.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선관위 규칙에다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재형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 미음번이죠. 자, 미음번은 환전할선 제매입 명업행위를 처벌하는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 자,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개념을 잡아드렸잖아요. 자, 게임머니 및 유사한 것이라는 게 이제 우리 불법 도박 사이트나 아니면 성인 오락장 이런 데서 손님들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죠? 빨리빨리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법에다가 다 정해놓을 수는 없으니까 시행령에다가 위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현실이 바뀌면 거기 빨리 쫓아가면서 바꿔줘야 되니까 법률에 정해놓으면 빨리빨리 바꿀 수 없으니까 시행령에다가 위임을 해도 재정보조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사항 또는 시간적 적응의 한계라고 하죠. 빨리빨리 바꿔줘야 될 내용들이 대표적인 이제 위임을 해야 될 사항이라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자, 그러면 3번까지 설명드렸고요. 자, 4번부터가 이제 죄형법정주의에서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 소급표 금지 원칙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4번 문제 일단 보시고,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역시 소급표 금지 원칙도 전체적인 정리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소급표는 금지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이 소급표라고 하는 것은 법률 규정이 만들어지면 그 법률 규정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만 처벌할 수 있고, 이 법률 규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를 처벌하는 걸 소급표라고 하고, 소급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소급표 금지 원칙이죠. 그다음 지문들 한 두세 개 정도 나오죠. 전부 뭐냐면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한 피고인 행위를 새로 만들어진 법률로 소급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 지문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소급표 금지 원칙은 이제 적용 범위가 가장 중요하죠. 자, 일단 유리한 소급표는 허용이 되죠. 불리한 것만 금지되는 거고요. 유리한 소급표를 막을 이유는 없으니까. 자, 그다음에 자, 범죄 성립과 처벌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자, 이제 형법에 대해서만 소급표 금지 적용이 되죠. 형법은 소급시키는 것이 안 되죠. 자, 그렇지만 형소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실체법이 형법과는 달리 소급표 금지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형소법은 불리하게 바뀐 법이라도 소급시켜도 상관없죠. 상관없는 게 원칙입니다. 자, 다만 우리가 이 형소법 규정이 순수 절차 규정이 아니고 처벌과 가벌성과 관련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는 이제 끝났냐 남았냐에 따라서 이제 처벌받냐 안 받냐가 결정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판례가 나누어 보죠. 어떻게 나누어 보냐면 진정소급입법, 자,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사람의 공소를 늘리는 거, 자, 이거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지문도 나오죠, 그죠? 이제 진정소급입법이라고 해서 그러면 무조건 금지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되니까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사람의 공소시효를 늘렸다고 해서 무조건 재형법 위반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부진정소급입법은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사람, 공소시효가 진행 중인 사람의 공소시효를 늘리는 거니까 이건 원칙적으로 허용이 된다는 게 이제 판례 입장이고요. 자,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처벌이라고 했죠. 처벌. 그럼 형사 제재를 얘기하는데 이 형사 제재 중에서 형벌은 당연히 소급표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형벌을 부과한다는 규정을 소급시키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렇지만 판례는 이 보안처벌의 경우에는 형벌이 아닌 보안처벌은 종류별로 나누어 보죠. 그래서 이제 보호관찰 같은 경우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소급시켜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위 시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도 재판 시에 생기면 그 재판 시의 규정으로 이제 보호관찰을 명해도 이것이 소급표준지 위반이 아니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사회봉사명령은 이거는 이제 잡아다 일을 시키는 거니까 자, 이거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소급표준이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불리한 법을 소급시키면 재형법규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시험 지문 이따 나오겠지만 원래 이제 가정폭력특례법상의 사회봉사명령의 부과 시간의 상한이 100시간이었는데 그걸 법이 바뀌면서 200시간으로 늘렸잖아요. 자, 그럼 200시간 올린 신법, 그 불리한 법을 소급시키는 것은 위법이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죠. 자, 그다음에 가장 기본인데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 바로 이거죠. 자, 우리가 이제 법률을 소급시키는 건 안 되죠, 그죠? 그렇지만 판례가 바뀌었을 때 이거는 법률은 그대로 있고 그 법에 대한 해석만 바뀐 거니까 바뀐 판례를 소급시켜도 재형법 위반이 아니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소급표준 적용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양형기준이죠. 양형기준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법관들이 형량 정할 때 참고하라고 정해준 기준이에요. 자, 우리 기본과정도 계속 설명드렸죠. 이건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안 지켜도 그만입니다. 따라서 이건 법이 아니기 때문에 소급시켜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양형기준이 발효되기 전에 공소하게 되는 사건에 대해서 양형기준을 적용했다고 해서 이것이 위법은 아니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일단 정리가 된 상태에서 지문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부터 보셔야 되겠죠. 4번부터 보시면 첫 지문이 아까 보셨던 보호관찰은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시의 규정이 생기면 그 재판시 규정에서 보호관찰 명하는 것도 재형법 위반이 아니다. 저기 맞고요. 자, 근데 2번이 틀렸네요. 자, 2번은 가정폭력특례법에 규정된 보호처분 중에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보호관찰과 마찬가지로 성격은 보안처분의 성격 같은 성격이에요. 자, 그러나 이거는
보호관찰과는 달리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형벌 불소급 문제, 소급표 문제 적용이 되는 거죠.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지 지문은 일단 2번 틀린 지문이고요. 자, 그다음에 3번 지문이죠. 3번 지문은 기본 강의부터 제가 이 지문이 헌법재판소 결정내기 때문에 조금 지문이 까다로워서 쉽게 만들어 드렸죠. 행위의 가벌성, 즉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 가능한가의 문제. 여기 형법이라고 했죠. 실체법. 그래서 형법. 그다음에 얼마 동안 가능한가 문제. 이거는 이제 형소법이잖아요. 형소법. 그러면 형벌 불소급 원칙은 형법에 관한 문제이고, 즉 형법에만 적용되는 원칙이고 형소법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형소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급표 문제 원칙은 형법에만 적용되고 형소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질문이죠. 오고요. 자, 그다음에 4번 아까 봤죠. 부진정 소급입법은 공소시효가 진행 중인 사람의 공소를 늘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허용됩니다. 근데 진정소급입법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버린 사람의 공소를 늘리는 거니까 허용되지 않는 것,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죠. 원칙은 금지되고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을 때, 이때만 예외적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죠. 어쨌든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해 주셔야 된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금지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됐고요. 자, 그다음에 6번 문제인데 6번 문제가 그러니까 5번 문제죠. 5번 문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1번 지문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 기준이에요. 자, 양형 기준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자, 이건 법률이 아닙니다.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소급시켜도 상관없으니까요. 자, 양형 기준이 발효되기 전에 공소되는 범죄에 대해서 양형 기준을 적용해도 이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 자, 맞죠? 1번 맞고요. 자, 그다음에 2번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따가 이렇게 나오는 지문도 있고 조금 다르게 나오는 지문도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같이 보시면 돼요. 자,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속요건 신설로 포괄일죄 처벌 대상 삼는 경우, 자, 이제 처벌 중에 없었는데 구속요건이 신설되면서 새로 생기면서 처벌 대상이 됐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포괄일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새로 생긴 포괄일죄 규정은 그 법이 시행된 후의 행위만 적용해야 되잖아요. 자,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신설된 법규를 적용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 맞죠? 키워드는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 여기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했죠. 이 처벌법규가 생기기 전의 행위니까 새로 만들어진 처벌법규를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다 적용하면 그 소급표 금지 원칙에 반하는 거죠. 그다음 3번 지문이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지문이지만 가장 기본 지문이요. 자, 뭐냐면 행위 당시에 판례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서, 자, 판례가 이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하다가 판례가 바뀌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바뀐 거예요. 그 바뀐 판례를 적용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소급표 원칙 반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이 답이죠. 3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자, 그다음에 4번이죠. 이게 우리 처음 시험에 가장 이제 맨 처음 나왔던 지문이죠. 자,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게임머니의 환전할선 재매 영업행위를 처벌하게 되었던 바. 자, 이렇게 읽으면 된다 그랬죠.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바뀌면서 이 재매 영업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체벌비율이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근데 피고인 행위는 그 만들어진 법률 시행일 이전에 행해졌던 환전할선 재매 영업행위예요. 그럼 이 환전할선 재매 영업행위가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한 거죠. 시행일 이전에 한 거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이거 똑같은 키워드죠. 시행일 이전의 행위니까. 자, 이걸 처벌하는 것은 형벌 불소급 원칙에 반한다. 소급표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4번 맞고요. 자, 2번과 4번은 지문만 다른 내용이지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 법이 생기기 전에 한 것을 새로 만들어진 법률로 처벌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6번 지문 보겠습니다. 자, 6번 지문은 아까 우리 보호관찰, 그다음에 사회봉사. 자, 요걸 이제 확장하시면 되는 거죠. 자, 아까 이제 보호관찰은 소급표준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신체적 자유를 제한한 게 없어서, 그죠? 그다음에 사회봉사명령 소급표 문제에 적용되는 이유가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니까. 그래서 아까 정리했잖아요. 그럼 이제 나오면 자, 지금 우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란 전자감시제도예요. 이게 바로 뭐죠? 전자발찌요. 전자발찌. 자, 그럼 전자발찌는 풀어놓고 그냥 전자발찌만 채워놓은 거니까 뭐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건 없잖아요. 자, 따라서 형벌에 관한 소급비법 금지 원칙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동의 자유를 지극히 제한함으로
형벌에 관한 소급표 운전식이 적용이 된다고 했으면 틀린 질문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2번 좀 전에 설명드렸고요. 자, 소급표 운전식은 우리 재형법조지 자체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국민에게 불리한 소급표는 금지되죠. 그러면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렇지만 국민에게 유리한 거 막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행위자에게 유리한 사업법의 소급표도 인정되지 않는다. 틀린 질문이죠. 자, 그다음 3번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 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이에요.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는데 그 공소시효를 늘리는 거니까 진정소급입법이고요. 자, 그럼 진정소급입법 여기까지 맞습니다. 근데 예외 없이 소급표 운전이 적용된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틀렸잖아요. 아까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지만 예외는 허용되니까 예외 없이 무조건 소급표 운전이 적용된다 하면 또 이게 틀린 질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그 전두환 노태우 처벌할 때는 진정소급입법으로 처벌했지만 그 뭐죠? 죄형법 위반이 아니라는 게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입장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다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4번이 답이네요. 그래도 뭐 워낙 쉬운 지문이니까 자 이제 아까 봤었던 판례가 바뀐 거죠. 행위 당시에는 이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됐던 행위를 판례가 바뀌면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바뀐 거예요. 그럼 그 바뀐 판례를 적용해서 처벌한다 하더라도 소급표 운전식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니까 이제 4번만 옳은 지문이죠. 나머지는 다 틀린 지문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지문이니까 꼭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자, 6번 지문입니다. 자, 6번 문제는 6번 문제 보셨고요. 그다음에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시면 자, 아까 우리가 이제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 신설로 포괄일제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경우라고 하는 지문이 있었죠. 그 지문이 자 바로 이 지문이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구성요건이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라고 돼 있어요. 그럼 상습강제추행죄가 처벌 중에 새로 생겼다는 거죠. 2010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럼 2010년도 그 상습강제추행죄가 생긴 이후에 한 것은 당연히 처벌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 상습강제추행죄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이죠. 2010년도 이전에 한 것. 당연히 상습강제추행죄가 처벌할 수가 없죠. 이 법이 시행되기 전 행위니까 처벌할 수 없고요. 자, 따라서 그 당시에는 그냥 강제추행죄밖에 없으니까 그냥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2012년도 이전에는 우리 강간죄 강제추행죄는 친고죄였죠. 그러니까 소추 조건도 이제 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구비가 돼야 된다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제추행죄가 친고죄였기 때문에 2010년도 이전에 한 강제추행죄를 처벌하려면 다 고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1번 맞고요. 자, 그다음에 2번 지문입니다. 자, 2번 지문은 우리 최근에 채용시험에 나온 지문인데 이거는 낚는 겁니다. 뭐냐면 이 판례 변경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요걸 갖고 낚는 건데 이거는 소급표 운전죄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무고죄에 나온 판례고 우리가 우리 형법에서 가장 기본 원칙하고 처리하면 되는 지문이죠. 소급표 운전죄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 자, 그럼 무고죄는 기수가 되고, 맞죠? 자, 지금 피고인이 어떤 사람을 처벌받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신고했어요. 자,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행위 당시에 대법원이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상대방을 처벌하려고 허위 사실 신고했고, 그걸 대법원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상대방은 뭐죠? 이미 이 허위사실 신고할 때 처벌받을 위험성이 생겼잖아요. 무고죄는 이미 기수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범죄가 이제 기수가 된 다음에 사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소장에 쓴 내용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바뀌었다. 아무 상관없는 거죠. 왜냐하면 범죄가 성립한 다음에 사정이 바뀐 것은 이미 성립한 범죄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무 영향이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뭐 여러 개 있잖아요. 자, 등기 격려 당시 실체 권리가 부합하지 않는 등기, 허위 등기여서 공원부가 성립했으면 기수가 됐으면 나중에 뭐 당사자의 동의나 추인을 받아서 그게 실체 권리가 부합하게 된다고 바뀌어도 이미 성립한 범죄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 번 나왔던 판례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무고죄가 성립한 다음에는 기수가 된 다음에는 사정이 바뀌어도 이미 성립한 범죄 아무 영향이 없다. 가장 기본 지문이죠. 가장 기본 지문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다음에 3번이죠. 3번은 뭐 가장 자주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죠. 아까 봤던 이제 요지로
이 가정폭력 특례법에 규정된 사회봉사명령은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하면 틀린 지문이고. 자, 그러면 자, 행위시법상 피고인 행위 당시에는 최고가 100시간이었죠. 100시간인데 자, 그걸 상한을 200시간으로 늘렸어요. 신법이. 그러면 상한이 2배로 늘어난 법이니까 불리한 법이잖아요. 자, 그럼 소급시키면 돼? 안 돼? 안 되죠. 소급시키면 일단은 위법이죠. 위법입니다. 한번 맞고요. 자, 4번입니다. 4번은 최신 판례가 2017년도에 나온 최신 판례가 지문으로 나온 거죠. 자, 이거는 그냥 한 번 지나가는 지문입니다. 자, 천천히 보시면요. 자, 외국환 거래법 30조 규정하는 몰수 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 해당 행위가 뭐냐? 바로 외국환 거래법 외국환 거래법에 규정된 범죄들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로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만 이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는 범인이 외국환 거래법에서 규제하는 행위, 외국환 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서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다. 여기까지 맞죠? 그죠?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로 취득한 것만 몰수하겠다는 취지예요. 따라서 여기서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범죄행위, 즉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해당 범죄행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했으니까 틀린 질문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주면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로 취득한 것만 몰수추징의 대상이고 다른 범죄로 취득한 것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제 대법원이 본 거죠.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